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 레이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후보들은 1대1 맞수 토론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연이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의 토론이 끝났죠? 네, 두 사람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주제를 두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느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은 장관이었지 검사가 아니었다고 되받으며 김문수 후보가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전과 사범이라고 공격할 수 없지 않느냐, 확정된 전과 숫자로만 보면 이 후보보다 더 많으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는 자신이 한동훈 후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다면 계엄도 막았을 거라며 계엄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한 후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가 아니게 된 지는 벌써 오래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한 후보 자신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랬고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치명적인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역으로 김 후보를 향해 계엄은 위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한 생각이 뭐냐고 따져 물었는데 이에 김 후보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자신을 불렀다면 절대 반대했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예, 맞수 토론을 앞두고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맞수 토론은 이른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도권이 없는 후보에게 발언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캠프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애초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질문할 수 없도록 규칙을 정했는데 주간 방송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에 당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한동훈 후보는 찬성한 반면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도 처음 정한 규칙대로 즉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질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캠프는 논평을 내고 우왕좌왕하는 당 선관위 모습이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주자 행보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이자 당의 뿌리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새만금을 찾아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했는데요. 이후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꼽히는 광주 전일빌딩으로 가 민주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에 호남을 집토끼로만 생각해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없진 않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내란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모으는 데는 호남 시민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던 김경수 후보 역시 오후에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김동연 후보도 전남 장성 황룡시장과 광주 한국광기수론 등을 찾아 민생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인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는 모레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 개최를 설명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대행. 우원식 의장과 국회의원 의석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연단에 올라 일부 의원들의 야유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한 대행은 먼저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과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를 설명하며 국익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대행은 18분 정도 이어진 시정 연설을 마친 뒤 대형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안건을 지켜본 뒤 국회를 떠났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같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고생이 많았다고만 답한 뒤에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밤에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와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수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범이라는 건데 공소장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에 항공업체 경력이 없는 사위 서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는 2018년 취업 이후에 타이 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는 등 2억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직접 받진 않았지만 사위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며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인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던 검찰은 이후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즉 범죄죄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이곳 전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터무니없고 황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처분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같은 불법 행위를 고소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의 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열린 첫 기일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 검토 등 대강의 절차적 논의는 다 끝냈을 거란 분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어 해당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연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왔고, 원래 소부재판부에 배당됐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책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의 맞대결, 네. 맞수 토론이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쟁점 딱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건너가야 한다. 건너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고, 김문수 후보는 왜 당신이 최측근이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직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겠죠. 결국 저희가 이제 4강에 올라가면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 그러니까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당이 앞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게 결국은 이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굉장히 좀 같은 3강이라도 좀 앞서 나간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조금 이제 그 주춤하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온다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강에서 최소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네 분 다 51% 득표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결승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잡아야 할 상대가 누군가, 이거를 이제 볼 겁니다. 근데 김 후보라든가 홍 후보 입장에서는 둘이 맞붙을 때는 아마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하지 않을 건데, 결국은 김 후보 입장에서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일단 결선까지 가야 그것이 이제 자신으로서 보수 주류의 적통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후보의 이런 어떤 그 책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당 대표로서 또 왜 탄핵을 주도했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윤 전 대통령 건너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궁금했는데, 여러 번 많은 시간에 할애한 게 배신자 프레임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가 가장 이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가장 대척에 있는 입장들이에요. 물론 안철수 후보도 일관되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문수 대 한동훈의 이 지금 이 대결 구도는 가장 대척에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이 당 대표를 하면서 전직 대표로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이제 또 적용하려 하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의힘의 이 모순적 모습이라고 봐요.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 4명이 2대2로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고,
또 계엄 자체에 대해서 옹호한다고 얘기는 안 했으면서도 또 소극적으로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걸로 비칠 수도 있는 이런 행태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힘이 처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좋게 말하면 모순적 태도고 다른 말로 말하면 대단히 이중적인 모습들이에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인데 바로 이게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가 이번에 결국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그 아주 약한 고리로 보고 그런 점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 지금 50대 50이잖아요. 당원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이제 결정을 2강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양강을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본선 경쟁이 있을까? 전 김문수 후보는 나름 이제 전략으로 이제 2강에 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펴는 건데 결국은 이 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의 전 입장이나 이 태도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가 자꾸만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윤 전 대통령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는 표현을 네. 계속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가 제일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하는 듯한 질문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계엄은 분명히 위헌 위법이지만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이제 그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것도 사실은 탄핵까지도 그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당신의 정체성 가지고는 본선에 이길 수 없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이라는 네 글자로 아마 덤벼들 텐데 만약 후보가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당신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입장 표명이 위보된 사람이 어떻게 과연 우리 당의 대표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맞설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후보가 최종 파이널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가장 아픈 지점 대통령이 발탁한 최측근 인사, 이른바 황태자라고 하던 인사가 어떻게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러면 좀 자극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이렇게 여론에 호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층의 그런 그 말하자면 그 감정에.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원 50과 여론조사 50도 결국 이제 그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 여론조사 100%는 그 당시만 제가 70%의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은 80에 이상 가까운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치열하게 가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만일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상대 후보의 역공에 휘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 근데 결국 지금 제가 보기에 만일 또 이게 2강으로 또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은 2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나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픈 지점을 공격하는 지금 그런 토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책임론을 강조했거든요. 이 점이 뭐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득점을 가져오는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건 처리는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함부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어쨌든 이 지금 구 여권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배반했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소환해서 왜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적으로 묶어놓지 못했냐 뭐 이런 이제 그 추궁을 하는 건데 저는 물론 탄핵에 대한 이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보세요. 4강에 들을 때 나경원 의원이 드느냐 이제 안철수 의원이 4강에 합류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들 논란들을 했잖아요. 전망들이 엇갈렸는데 결국 나경원 의원이 탈락하잖아요. 아무리 그 당원들 투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의 대상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거를 추궁하고 찬성한 걸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파면으로 결론이 나왔고. 근데 여전히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식으로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일관되게 이제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한 좀 강성 당원들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는 전 전략적으로 뭐 당위를 떠나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이번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도권이 없는 후보에게는 질문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역공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주도권이 좀 바뀐 듯한 모습도 중간중간 보였어요. 한동훈 후보 스타일이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고는 못 산다.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논리 전개라든가 그다음에 토론에선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약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조금 일종의 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되는 건데 한동훈 후보에게 축적의 시간이 없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기려고는 한다 이런 좀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조금 더 있는 안정감 있는 사실 8강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와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4강 구도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결국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모든 분들이 아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토론 맞상대 토론 지명도 결국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이 이제 지명을 받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 기선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그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요하게 이제 어떤 상대방의 타이밍을 봐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것을 또 뭐 당 선관위가 또 뭐 너무 세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토론이라는 거는 더 흥행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만일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지냈지만 후보가 된다면 후보다운 무게와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좀 유약한 카리스마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후보다운 이제 그런 어떤 중량감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싸움닭 같은 이미지는 탈피하되 굉장히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모습 보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토론 막바지에 후보들이 인생 한 컷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계엄 직후에 당 대표로서 냈던 메시지가 적힌 속보 자막 4개를 골라왔거든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요건에 맞지 않은 위헌적 계엄 선포,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 이 4가지였는데 다음 단계로 가려면 당원 50%가 반영되잖아요. 네. 당원들이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아까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그 나경원 후보, 그 당시 후보죠. 당대표 후보였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라고 봐요. 결국 그때 어땠습니까? 63%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됐었잖아요. 당대표에 말이죠. 이번의 경우도 말이죠. 점점 이제 이게 8강에서 4강으로 치러지고 4강에서 양강으로 치러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 그 4월 4일 날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파면됐고 말이죠. 그동안 이 탄핵 국면에서 많이 갈라졌던 이 국민들도 많이 갈라졌던 게 분명히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들 또 극렬 지지자라고 표현도 하고 뭐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도 누가 과연 이길 후보인가?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양강에 결국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중에서 누가 4강에 안착할 거냐? 나경원 의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망한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4강에 합류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민심을 따라간다고 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략적 선택을 당원들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의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거냐는 OX 퀴즈가 나왔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렇죠. 5를 들었고요. 오늘 사실 오전에 한동훈 후보가 SNS에 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듯한 네.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마수 토론회에서는 세모, 그러니까 측면, O와 X 양면이 아닌 측면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요. 8강전에서 4강 올라갈 때는 이른바 찬이냐 탄 반이냐가 가장 핵심 화두였고
논쟁적 어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강에서 2강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덕수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을 최종 파이널 컷으로 안 봅니다. 한 번 더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상당 부분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보수 지지층, 여기는 강성도 있고 중도도 있고 유보층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되면 나는 단일화 협상 여지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그다음에 독식할 수 있는 후보로 비춰지는 아주 그런 독선적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선을 한 것은 지금 이게 당원 투표냐 뭐 여론조사냐 이걸 넘어서 전체적인 보수 진영 흐름의 전체 자체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후보라면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어떤 그 기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세모라고 한 거는 지금 사실 거기에서 바로 또 동그라미를 들려니까 너무 태세 전환이 급격한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일종의 약간 한번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는 범퍼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이미 오전에 SNS 글을 통해서 본 거는 하겠다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더 나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2강에서 올라가면은 한 후보와의 그런 경쟁력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논쟁들이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한덕수 초대행의 보수 진영에서의 출마 여부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거의 뭐 90을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처음보다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 출마설, 이 뭐 차출론 이거는 점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또 이 워딩도 그렇고 말이죠. 그 영국 언론과 인터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랬었는데 노 코멘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뭐 반어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출마 쪽에 무게를 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 출마를 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이 대선에 지금 관심 이슈가 됐어요. 지금 구여권이나 구야권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만약에 출마 안 하려면 출마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잖아요. 오늘도 시정연설 끝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출마에 대해서 생각이 본인 스스로가 거의 70% 이상 출마 쪽으로 기울은 게 아닌가라는 전 그런 예단을 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지금 아까 최 평론가의 말씀처럼 지금 이게 보수 진영 내에서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4강 중에서 말이죠.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나 이제 한동훈 후보도 완전 입장을 바꾼 거예요. 아까 세모로 했다는 건 바꾼 겁니다. 바꾼 건데 이거는 뭐 대세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앞서가니까 상황 자체가 이거 어떻게든 이기는 수가 없겠는가 하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소환된 것이고 한덕수 대행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글쎄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쭉의 선거를 봐오면 말이죠. 단일화나 이런 쪽에 빅텐트 얘기를 많이 하는 쪽에 항상 이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어요. 과거에도 김종인, 정운찬 뭐 이런 빅텐트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과거 대선입니다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너무 많아요. 아예 차라리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아예 그 공직을 사퇴하고 당에 입당해서 그게 경선을 치르는 게 낫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 또 컨벤션 효과가 없다. 계속 이제 경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다음에 선출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2단계로 하고 이런 전략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자꾸 이러니까 후보들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자꾸 입장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올바른 전략일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공교롭게도 오늘 토론회 시작을 앞두고 오전에 한동훈 후보가 먼저 SNS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듯한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몇 시간 뒤에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오늘 둘 다. 지금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하냐 말아야 되냐가 이제 논쟁적 이슈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평론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옳으냐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 지금 우리 후보를 뽑아서 결국 우리가 단일 대우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가 이렇게 약자임을 미리 우리가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단일화라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민주당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적 이슈였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 만일 이제 후보로 선출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당선되면은 행정 권력, 입법 권력,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상 나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진보 진영으로 임명해 버리면 사법 권력까지 다 갔는데 이걸 누가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연합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재정파를 다 아우르는 연정을 통한 원포인트 개헌, 그래서 임기 단축, 그래서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 통합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구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올 내란 종식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 위기감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발화하다가 지금은 보수 진영 전체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그 질문들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론조사상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은 그걸 체감으로 느낍니다. 지역 다녀보면은 바로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서문시장 갔다니까 무조건 이재명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우린 선택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얼마 전에 공개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승리 여부, 이길 수 있다면 뭐든 다 한다는 디폴트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절대값을 찾는 게 지금 국민의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사실 조금 민망한 일이긴 하죠.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왜 안 되냐, 이 얘기는 참 민망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과 보수에서 중도층들까지 이거 요구를 하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죠. 그거 기류들이 아마 지금 2강까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된 변수가 됐기 때문에 얼른 이제 입장 태세를 전환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엠브레인 여론조사인데요. 그래픽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먼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먼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나왔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1위, 한동훈 후보가 2위였고요. 후보별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30%로 지금 보수층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되면 저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말이죠. 지금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말이죠. 더 이상 후보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는 그 입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건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은 표를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건데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규범적이고 당위적이고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직접 선수일 때 있냐,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민주당 사이드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의힘 이 범보수 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덕수 변수가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수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석해야 돼요. 저런 게 한두 개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럼 빨리 이제 그럼 한덕수 대행도 연막,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도 의미가 있으나 계속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저 정도 나온다면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맞다고 봐요. 5월 3일까지면 아직도 멀었는데 5월 3일은 그래서 오늘이 이제 24일이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이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5월 3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의 연막 행보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 정도 나온 말이죠. 입장을 빨리 밝히고 정직하게 하는 게 맞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힘을 발휘할 때도 있으나 이럴 때 전략적 애매모호성, 앰비규어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양자대결, 가상 양자대결 결과가 나왔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가 포함된 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물론 지금 모든 상황에서 45% 이상 지지율을 보이긴 했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여기서도 가장 높은 29%를 차지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27%를 기록해서 물론 한덕수 대행을 바짝 따라붙긴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게 상수다라고 하셨는데 네. 나온다면 언제 출마를 할까요? 저는 뭐 관세 전쟁, 그러니까 관세 협상 마무리되는 이제 이번 달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말. 그래서 저는 고비가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월요일쯤 방한하니까 그 이후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저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일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일을 넘기면은 5월 4일이 바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2일 날이나 3일 날 그 사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약간의 그 텀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면 저는 29, 30 중에 하루가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뭐 그 예상 날짜는 뭐 하루 이틀 틀리더라도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여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한대행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에 봤듯이 이준석 후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으로 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데 그때 이제 그 승리 요인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 요인을 저는 이제 본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큰 패배 요인은 심상정 후보를 놓친 겁니다. 심상정 후보를 그냥 완주하게 놔둔 것이 그 이상의 패배로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선에 적용하면요. 이준석 후보가 만일 완주하잖아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치자. 그거 해요. 그것도 저는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수치라면은 최소한 5%포인트 이상은 득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범여의 빅텐트, 중도 확장 빅텐트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1대1 단일화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전략적 고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후보가 과연 지금 제가 상수라고 말씀드렸던 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구 여권 내에서 현재 정치 공학적으로 그게 하나의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출마 안 한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나갈 거라고요.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요 패배하더라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당권이라든지 차기를 내다볼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정치를 변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결국은 뭐 양대 정당 진영이 51대 49를 분다고 합니다만 17대 대선 같은 건 이 보수 진보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500만 표 이상 차이 났다고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차이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또는 지금 여권이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내야 돼요. 이렇게 후보가 2대2로 갈리지 말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탄핵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그건 그대로 놔둔 채로 자꾸 단일화 얘기하고 이준석까지 풉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가 볼 때 단일화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응하면은 그 향후의 정치 일정에 상당한 이제 발목을 잡힐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론 이런 것들이 뭔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명분이 약해요. 제가 볼 때 구 여권이. 그런 점에서 결국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까지 가다가 결국은 뭐 영어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드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저기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부에 갔다가 전원합의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의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633 원칙을 따지면 6월 26일이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그럼 그 전에 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6월 3일 전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가능성은 세 가지죠. 가장 첫 번째가 그냥 뭐 이거는 상고 기각하면 이제 사건은 그냥 이재명 후보 무죄로 종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키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어쨌든 유죄 취지에 또 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인신모 구속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비록 법률심이지만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파기자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봐요. 가능성 한 10% 미만이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결국 이것을 그냥 기각해서 되돌려 보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하든지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가 결국 저는 한 6대4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 이 문제가 대법원이 판결은 내려줬는데 이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빚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깔끔하게 내리는 건 좋은데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 참정권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계기를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면은 더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거라면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그 점에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벌써 약간 불복 빌드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불복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세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최 평론가께서. 근데 이 파기환송은 이게 대체로 유죄가 나온 거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거의 해요.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파기자판이라는 거. 이건 아예 파기환송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6월 3일까지 어떤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알고 선거 임하는 게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파기 재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 무죄를 때리든가 아니면 유죄로 그냥 판결을 양형까지 내리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기 재판은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 재판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최평론가 10%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0.0001%도 안 돼요. 이건 제가 보니 그래서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서둘 이유가 없죠. 오전에 소부에 회부했다고 오후에 바로 전화 합의체에다 회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어차피 6월 3일 전에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 짓고 이제 선거 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볼 때 두 가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재판의 경우가 대단히 낮은 가능성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상고기각으로 가지 않을까. 상고기각은 뭐냐? 그냥 무죄 확정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데 뭐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겠죠, 그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대 대통령 출신 가운데는 6번째로 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한 2억 가까운 돈,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제3자 뇌물로 처음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이제 그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게 뇌물이 됐다는데 이제는 직접 뇌물이 됐다. 결국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로 지급해야 할 돈을 그냥 이렇게 딸에게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이 돈이 안 나갔으니까 지적 뇌물을 받은 거와 상관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이제 법리적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는데 참 뭐 이건 이 사안은 참 저도 불행하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게 돈이 뭐 2억이 넘고 뭐 하는 이 금액을 떠나서 만일 그런 내관매직 어떤 자리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취업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 대가성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사실 돈을 떠나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란 직위에서 어떤 모든 공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다룬 게 아니라 사익에 의해서 다뤘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안의 어떤 그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다룰 사안이냐. 너무 경미한 걸 너무 이렇게 망신 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뭐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한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의 유무, 다과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공직을 임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정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니까요. 저는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엄정하게 가려지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 보복성 검찰의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소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도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평론가님과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은.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제3자 뇌물죄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제3자 뇌물죄라면은 어떤 현안이 있어야 돼요. 암묵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싶은데 내가 돈 받는 건 그러니까 다른 쪽에게 돈을 주라 이런 게 제3자 뇌물죄의 전형적인 이 형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현안 이슈가 개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근데 지금 이건 그렇게 입증하기에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다고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에 인과관계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너무 전격 기소예요. 일각에서 번개 기소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 열람 등사 이런 거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거 좀 기다린 다음에 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기소를 했어요. 그 보기에 따라서 이건 관점의 문제긴 한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된다면 단정 예단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선 전에 좀 빨리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과관계 문제도 그렇고 현안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공소유지가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또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 없어요.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겠습니다만 구야권이 공방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소유지 자체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인데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50%로 네. 4%포인트가 줄었고 정권 재창출이 39%로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지금 민주당 38%, 국민의힘 35%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정권 재창출보다 11%포인트가 앞서는데 왜 정당 지지도는 양당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시사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이 지금 입법 권력 남용에 대한 건데 우리가 행정 권력까지 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일치가 전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명쾌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를 해달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약간 보궐선거 개념의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버릴 경우에는 연성 독재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저는 불일치의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답이라고 봐요.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대중과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정당 지지도에서는 엇비슷하지만 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약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불일치에 대한 그것을 메워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민주당 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수권했을 때 이러이러하겠다는 비전형 투표와 전망형 투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 저는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뭐 전략가들도 있겠지만 일단 당이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 18% 유보, 중도 이 18%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 이제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선 승리의 키가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을 각 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 가지고는 중도층을 가져가기 어렵게 돼 있다니까요.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두 후보는 나중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탄핵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반대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말이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민주당과 지금 이 뭡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비슷한 건요.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들께서 보수원 진보건 현재의 정당 정치, 양대 거대 정당에 의한 이런 적대적 공생 구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항상 지적해왔던 게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민주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보다 낮으냐? 지금 높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항상 그렇게 보수 쪽 관점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데 왜 이재명 후보는 낮으냐. 역시 대단히 고정 지지층은 있지만 대단히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기 시작했다고요. 게다가 정권 교체율 높죠? 그럼 이걸 돌파하는 길은 뭡니까, 국민의힘이. 기존 태도를 완전히 환골탈퇴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여러 행태로 경로 의존성에 비춰볼 때 그렇다면 자꾸 단일화를 하고 빅텐트 친다. 단일화 빅텐트도 좋은데 그거에 전제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탄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얘기한 후보가 지금 안철수, 한동훈 후보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게다가 정당 지도가 민주당과 비슷하다고 거기 위안을 얻을 겁니까?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상황 자체를. 점점 중도층, 아까 중도층 질문하셨잖아요. 중도층도 이런 식이라면 중도층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구도가 그대로 된다면 중도가 완전히 갈라지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중도도 결국은 전반적으로 민심을 따라갈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저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충격적인 수치로 연간 성장률은 1%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는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큰 폭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지만 성장률 마이너스 0.2%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은이 2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낮아진 데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나온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역성장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라는 전례 없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대내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잇따라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부정적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로 전환된 데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소비가 0.1% 줄었고 건설 투자는 3.2%, 설비 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부진의 골이 깊어진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수출도 1.1%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지난 분기와 같았습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예산 집행 등으로 2분기 내수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분기 수출 부진을 글로벌 경기 악화 영향으로 꼽은 만큼 관세 인상 여파가 반영되면 마이너스 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건설 투자하고 수출이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락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1%대를 기록할 가능성보다는 0%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한은의 기존 전망치는 1.5%로 다음 달 29일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얼마나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여파로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 직원과 건설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63개 소분류 직업군 중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 전에 비해 10만 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 광업, 단순 종사자도 6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힘입어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25% 자동차 관세 부과로 부담이 큰 현대차도 1분기에는 선방했는데요. 다가오는 2분기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2%, 반도체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사이익 6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의 배경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가 맞물린 점을 꼽았습니다. 또 올해도 HBM 수요가 높아 전년 대비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영향을 산출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에 고객과 협의해서 고객 공급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할 생각입니다. 현대차도 선방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호조세와 우호적 환율 등에 힘입어 매출 44조, 영업이익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시작된 25% 관세 여파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이 같은 흐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포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전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발효 전 최대한 축적해둔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물량이 바닥나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품목에도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 수출 종목들은 1분기 호실적에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립니다. 방위비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 협상 대표는 통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워싱턴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장관은 한미 간 통상협의의 목적은 관세 철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매겨진 25% 폭목 관세 해결을 급선무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100개 이상 나라와 협상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는 미국 흐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 관세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미국 기류에는 예상했던 바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바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걸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과 그런 틀을 이번에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힌 안 장관은 방위비는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은 통상과 방위비 문제를 떼놓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관세와 방위비 문제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트럼프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발언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됩니다. 한미 경제통상장관이 2대2로 마주 앉는 협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미국이 협상장에서 이 방위비를 불쑥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사업 실패를 이유로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계획 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 손에 이끌려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계획 범죄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획 범죄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범행 인정하세요?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가족이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막대한 빚과 민형사 소송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면서 가족들이 비난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느니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을 살해한 뒤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후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향인데 기존에 있었던 가족 살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좀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된 범죄. 경찰은 A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도 검토했지만 이 같은 성향이 관찰되지 않아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며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 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사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인 손 검사장의 참여 없이 자료를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전 의원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실명 판결물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3년 만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7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변론 기일을 지정해 손 검사장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이혼 소송 뒤에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자정에는 10도 정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 대전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쌀쌀해지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대전 19도까지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시정연설 이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또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대행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내내 야유와 무반응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거대 양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대행의 연설에 연신 박수를 치며 힘을 실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시작부터 야유를 쏟아내는가 하면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은 연설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한 뒤 곧바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12조 원짜리 대권 노름이라고 비판했고 정부 추경안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재명식 지역 상품권은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수십조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재정 배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의 차출로는 거듭 해석과 전망의 영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다음 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나올 즈음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을 끝낸 한덕수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잠시 앉아 계셔달라고 요청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같다는 말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달라고 쓴소리를 낸 겁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행은 다소 굳은 얼굴로 우 의장 발언에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전혀 중립적이지가 않다며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혁신당 등 의원들은 우 의장 발언에 박수로 호응하며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외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대정부 질문에는 불출석한 한대행이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대권 망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대행 출마설엔 거듭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이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입만 열면 추경 외쳐왔으니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탄핵 중독증도 중단해야 합니다. 시정연설과 추경 등을 놓고 갈등이 격해지는 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대치가 추경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간 한덕수 차출론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원샷 경선으로 한대행과 단일화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애초 한덕수 대행 출마에 찬성해온 김문수 후보까지 이제 4강 중 3명이 연대 의사를 내비친 건데 안철수 후보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고려 대상에 넣지 않겠다며 출마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젠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만큼 함께 하겠다며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전까진 한대행이 관세 전쟁 등의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선 모든 사람과 함께할 거라며 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들의 입장 변화는 본격 막을 올린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만이 민주당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가 컸던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변화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유일합니다. 안 후보는 한대행에게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며 지금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대행의 출마는 국민 상식과 바람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2차 경선은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 구도에 더해 한덕수 단일화론을 두고 3대1 구도가 되면서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선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심이 후보 3명에게 분산된다거나 안철수 후보가 고립될 거라는 등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를 두고는 당 안팎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호남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에 선택이 어렵다며 고심을 토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의 후보가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박 2일 일정을 잡은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호남은 국가의 보루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과 재검토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긴 어렵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목포와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돌며 지방정부에 연 5조 원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의 행보가 아니고요. 일종의 대통령 행보처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권 의대 설립 등을 공약한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 독주 구도는 건강한 경선이 아니라며 연일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당의 뿌리이자 전통적 지지 기반인 만큼 후보들 득표율만큼이나 경선 참여도, 즉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9대명이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가족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뇌물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도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며 법원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문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 직무 관련성을 고리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정치인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공천 등 정치적 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 제시했는데 직무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문 전 대통령 측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개입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토대로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범행 관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황당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남용되는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제물 삼아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조사 한 번 없이 옛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란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를 파헤친 검찰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선 경거망동을 멈추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파상 공세에 앞서 이번 기소 처분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9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첫 합의기일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도 관심입니다. 첫 기일에선 여러 재판 연구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적 논의를 마쳤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일에선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등을 정리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관 12명이 각각 쟁점을 검토해 결론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심리에 계속 속도가 붙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모 미사가 거행되며 2,000명 넘는 신자가 서울 명동성당에 모였습니다. 교황이 남긴 사랑과 평화, 자비의 가치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 검은 옷을 챙겨 입고 서울 명동성당에 모인 신자들.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가 시작되기 1시간도 더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행렬을 이뤘습니다. 시대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 이곳에 왔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교황이 남긴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만나 뵐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원히 저희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고 사랑과 또 평화, 또 전쟁이 멈추는 그런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다가가시는 그 자비의 마음 저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고 1,000명 규모 본당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주변 건물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함께 전해진 서울대교구 차원의 교황 추모미사. 정순택 대주교는 직접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한 교황을 회고하면서 난민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힘쓸 것을 가르쳐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남긴 메시지를 되짚으며 우리 역시 그 가르침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의 발길은
분향소가 마련된 전국 곳곳 성당에서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재 바티칸에 모인 추기경 가운데 누가 차기 교황이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흥식 추기경은 아시아인 교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느님에게는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황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각국의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인 콘클라베의 구성원이자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12명 중 한 명인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그 대상입니다. Senta, secondo lei un papa dell'Oriente? Io nel Signore non c'è Occidente e Oriente, quindi io vengo dalla Corea, ma io che vediamo cosa dice lo Spirito Santo. 유흥식 추기경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했다면서 콘클라베가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arà un conclave lungo secondo lei? Io penso che non sarà lungo.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모든 것을 바치고 평화로운 혁명을 이뤘다며 존경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Pacifico, vero, perché lui era proprio, ha vissuto il Vangelo puro come San Francesco d'Assisi. In questo senso da imitare da parte nostra. 다른 추기경들에게도 다음 교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What do you expect from the next pope? I don't know. 다음 달 초 콘클라베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 135명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혁적 성향의 추기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공개조차 거부하던 중국은 현장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업시설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한중 간 대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 참석한 중국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서해 구조물이 양식시설이라는 주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업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잠정 조치 수역 안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针对双方存在的涉海分歧，中韩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保持着良好的沟通。当前黄海局势是稳定的。 우리 정부 역시 해당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해양 권익 침해, 즉 영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설사 어업시설이라도 자유로운 어업과 항해를 보장하기로 한 한중 어업협정에 어긋난다며 해당 시설을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측은 그러나 민간시설이라는 점을 이유로 강요하기 어렵다며 우리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정도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 정부가 맞불 대응에 나서느냐입니다. 서해에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구조물을 세우는 비례 대응 방안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상황입니다.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NSC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2022년부터 토의한 바가 있고. 다만 한중 두 나라는 이 문제가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나 올 가을로 준비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진실규명 몫이 금융당국에서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의 기존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기업 회생 직전 대량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게 사전에 모의한 거란 증거를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경영진은 기업회생 신청 직전 발행한 820억 원대 단기 사채와 관련해 기업회생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것은 아니라며 세간의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경영진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홈플러스 측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이어 기업회생 신청 후에도 홈플러스 측이 자구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복현 원장의 기자간담회 후 홈플러스와 MBK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지난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 절차가 적합한지 일회성 자문을 구한 사실은 있다며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가운데 기업 회생 직전 820억 원의 단기 사채 발행이 과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LH 사이트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세종시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의 더파크 4가구 청약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당첨 시 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오전 접속자가 몰리며 사이트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LH는 접수 일정을 내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요구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첫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리는 건데요.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무역균형과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 사항을 확인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2차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비관세 장벽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만 특별 취급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완강해서 일본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 담당상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차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마가 모자 착용 등 저자세 논란이 일면서 일본 내에서는 추가 협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キャップをまんまとかぶらされてしまってホワイトハウスで写真で使わ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は多くの国が注目をしているときに長江外交をやっているように見えてしまったというのは非常にマイナス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けれども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それは国益全体で考えたときに赤澤大臣として可能な限りの対応をした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볼링공을 차량 보닛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안전 실험을 진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일기 시절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한 건데 당시 사실이 아님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부각해 미국산 수입차 확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추가 협상에서 거세게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요구하는 관세 재검토에 미 측은 일본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요구가 배제된 채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의 흐름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확대 압박을 이어가는 미국이 관세 재검토 요구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본으로서는 추가 협상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6번까지 굴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구간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굴착을 이어가 집안 침하가 가속됐고 상수도관 파열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난 서울 명일동. 사고 현장 근처 지하철 9호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작업 일지 확인 결과 하루 수차례 굴착을 진행한 날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설계도상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굴착 거리는 0.8m지만 사고 한 달 전쯤 공사 지침의 6배인 4.8m를 굴착하는 등 2월에만 11번이나 하루 수차례씩 굴착을 이어갔습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났을 때도 시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3.2m를 파내고 이틀 뒤 근처 주유소에서 첫 균열 신고가 들어왔지만 10일과 11일 연속 하루 2차례씩 굴착을 이어갔고 두 번째 신고 뒤에도 사고 전까지 작업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굴착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굉장히 집안 침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침하가 생기고 또 위에 차량 하중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누르고 하니까 푹푹 꺼지는 거죠. 특히 시공사가 3월 12일 터널 내 물을 막는 차수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상수관 파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일 거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공사 측은 집안이 바뀌는 지점에서 물이 셀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며 굴착 역시 현장 감리와 협의해 진행했고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울산 온산 국가산단 도로 아래 있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인근에는 땅속에 고압 전선을 묻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도로에 검은색 액체가 가득합니다. 도로 아래 묻힌 송유관에서 새어나온 원유와 남은 기름을 흘려보내는 물이 합쳐진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섞인 원유를 흡착보를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이 몇 시간째 진행됐습니다. 도로 아스팔트를 뚫고 기름이 새어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40분쯤. 울산시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긴급 방지에 나섰습니다. 방제 작업은 이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흡착포와 아까 유출이 방지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게 최우선했고. 하지만 원유는 우수 관로를 타고 인근 바다까지 흘러들었고 해경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름 1m 정도 되는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유출된 원유량은 3에서 4톤 정도. 송유관은 정유회사 소유로 저장된 원유를 정제 시설로 옮기는 용도입니다. 송유관이 묻힌 도로를 관리하는 울산시는 땅꺼짐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 인근에서 고압 전기선을 매설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조소에서 4인 프로젝트 당월 지구에 1호사 케이블 공급 라인 공사를 하고 있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기간은 3월 12일에서 5월 30일까지 점용 허가를 울주군에서 해줬습니다. 울산시는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송유관 파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무인 창고에서 현금 67억 원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창고업체 중간관리자 40대 A씨로 1억 원만 남기고 돈을 훔쳐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훔친 현금은 67억 원이라며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단기간에 징역만 살고 나온 뒤 숨겨둔 현금을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훔쳤다고 인정하는 42억 원을 넘어선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업무 수행을 빙자해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훔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에 그친 형량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피해 금액 20억 원의 행방이나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업자로 알려진 피해자가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날이 따뜻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7도, 대전 6도, 대구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8도, 대전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에는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강해지면 기미나 주근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색소성 질환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자주 바르는 것이고요. SPF 30 이상, PA+ 2개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휴일 오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제주도에는 밤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